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주제를 먼저 다뤄보고 KTH라는 한국의 또 그 기업에 대해서도 두 번째 주제로 해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이 실제로 쏟아내는 기사의 맥락을 제가 담아낸 것입니다. 그 기사들 제목을 대충 언급드리면 한국의 독식 신화 LNG 이제 끝났다. 수주전에서 중국이 한국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런 형태의 기사를 한국 언론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제목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은 이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자기 어떤 그 팩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중국이 이 LNG 마켓 쉐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고들 것 같고, 이 16척 지금 중국이 수주한 게 시작이고, 남은 어떤 2020년에 나올 LNG 잔량도 중국이 더 수주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한국의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하면 당연히 나쁜 일이죠. 허나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중국이 16척에 대해서 수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이 이제 LNG에 대해서 한국을 위협할 단계냐, 아니면 한국의 조선업이 박살이 났고 중국이 실제로 승리를 앞으로 LNG에서 하는 거냐, 한국의 LNG 독식은 이제 끝인 거냐, 이 문제들은 또 다른 팩터들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저 수주를 한번 했다고 중국이 이겼다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쏟아내는 것을 좀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녹음물을 한번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들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합리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국에서 수주한 업체는 중국 1위 조선 업체죠. 중국 내에서는 후동중화라는 업체입니다. 성과로 보면 이번 수주가 1.8억 달러 수준이고 2024년 정도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카타르에서 쏟아지는 총 물량,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16척 가져갔다. 그러면 거기서 쏟아질 총 물량이 몇 척인가? 카타르에서만. 다른 LNG 이제 수주 물량이 더 나올 텐데 카타르만 제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120척입니다. 맥스 기준으로. 최소로 봐도 80척 수준입니다. 근데 후동중화의 건조 능력이 연간으로 봐도 맥스 한 4척에서 6척 수준. 그 4척에서 6척도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2018년 6월에 중국이 인도를 했던 LNG선이 엔진 결함으로 지금 망망대에 그냥 섰던, 운항이 중단됐던 사례 등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조 능력, 그리고 기술력이 결국에는 지금 캐파가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4척에서 6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 기술력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타르의 최대 120척 중에 16척을 제외한 남은 척수는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오히려 이번에 딱 16척으로 선을 그으면서 중국과 어떤 그 단판을 지은 거다. 나머지는 한국의 어떤 3사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3사에게 나눠줄지 2사에게 1사에게 나눠줄지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그럼 중국 문제는 이런 느낌이란 거를 일단 이제 잡았고, 그럼 한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냐, 그 부분을 보면 우선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유가가 어제 겨우 반등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유가가 30불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불 거기서 박스권에서 놀 것이다, 아니면 20불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굉장한 저유가 상황에서도 LNG선의 대규모 발주가 계획대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선집행되는 점에서 LNG 불확실성, LNG 시장에서 딜레이되는 지금 LNG 계획들이 많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이렇게 해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조선 업황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카타르가 중국한테 LNG 16척이지만 안 줘도 되는데 한국이 훨씬 잘 만드는데 16척을 왜 줬을까요? 중국이 이제 기술력이 따라와가지고 줬을까요? 우선 중국의 LNG 수입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좀 이따 제가 PPT로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LNG 해상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014년에 한 8%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9년에 무려 17%,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 CAGR로 보면 23%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카타르 국영 회사가 중국과 2040년까지 3.4 밀리언 톤스 per 아놈의 그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중국의 어떤 석탄이나 가스 확대 정책 등을 감안하면 뭐 나머지 회사들, 나머지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호주, 러시아, 뭐 모잠비크 등 이런 LNG 생산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굉장한 구매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LNG 배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빅 바이어입니다. LNG 그 업계에서 이거를 사실 수주를 주는 카타르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즉 팩터만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 확대와, 그러니까 중국향 수출 확대와 저성가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기술력은 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즉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도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한 눈치를 보고 카타르가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는 그래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자른 거고, 얘네들이 기술력이 하도 안 좋으니까 카타르도 지금 뭐 조금 눈치 보려다가 큰 타격 입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배가 갑자기 가다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른 거고, 한 8, 90% 선에서 16척, 120척에서 16척이니까. 그리고 저가 영업을 얘네들이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냐면 보조금이 빵빵하니까 잘한다기보다 저가죠, 성과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뭐 기술력도 안 좋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주자, 뭐 한 15% 주자 정도로 자른 거지. 이 중국 애들이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나머지 90%는 중국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중국이 저희 못합니다 할 정도의 지금 토크가 안 되기 때문에. LNG에 관한 몇 가지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LNG선 운임, 지금 LNG선의 전반적인 업황을 볼 수 있는 개념인데 17년도에 확 꺾였죠. 이때 LNG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반등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고요. 다음 거 보면 중국의 LNG 수입량이 지금 여기 회색 부분 막대 표시를 보시면 운임도 뭐 참고로 하시면 되지만 중국의 LNG 수입량이 지금 갈수록 가파르게 늘고 있죠. 완전한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국의 어느 정도 LNG 세계에서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얘네들이 기술력이 아니라 지금 돈으로 수주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 후동중화, 이 중국 1위 조선 업체의 수주 건조 추이를 보시면 이번에가 처음이 아니에요. 중국이 돈으로 이렇게 해먹으려고 했던 게 지금 10년도에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비율을 수주했었고 16년도에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비중을 수주했었죠. 근데 이 16년도에 수주하면서 18년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문제도 생기고 지금 그걸 고려한다 해도 지금 빅3 보시죠. 빅3의 수주 비율 압도적이죠. 그리고 후동중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생산 꾸준히 이렇게 수주할 그런 건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그거를 만들 동안 또 수주 이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중국이 갑자기 뭐 물량의 대다수를 수주하고 이런 것은 굉장한 소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입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KTH라는 기업에 대한 간단한 기업 개요를, 가입자분의 이제 관심 기업에 대한 개요를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KTH는 그럼 뭐 하는 기업일까요? 뭐 티커머스, 컨텐츠 유통, 스마트 솔루션 이런 것들 하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면 뭘로 돈을 제일 많이 버냐 하면 티커머스가 매출 구조의 절반이고 50%고요. 나머지 25% 유통이랑 스마트 솔루션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유통이죠. 뭐 유통 그냥 유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KT, 다들 아시는 KT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티커머스입니다. 이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예요. 17년에 이 사업부만 떼놓고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KTH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분야가
17년에 한 2조 수준이었다가 18년에 3조, 19년에 4조 수준으로 고속 성장하는 분야이고, 이 회사의 재무를 살펴보시어도 매년 급격하게 이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한 20% 정도는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이 K쇼핑이 잘 성장해주는 것은 일단 팩트인데, 이 T커머스가 결국 TV와 커머스의 합성어죠. 텔레비전을 통한 상거래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홈쇼핑사가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TV 홈쇼핑이고요. T커머스라는 건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상품 정보를 좀 찾고, 거기서 이제 AI 솔루션 같은 것도 들어가고 ICT 기술도 들어가고 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무를 보면 부채 비율은 적정한 편이고 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로 봐도 부채 비율이 크게 늘 만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앞에서 3개의 사업부가 있다고 언급드렸었죠. T커머스만 아마 이번 연도에 성장을 할 거고, 나머지 2개의 사업부는 그냥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기업에 그러면 개요 정도는 공유하신 것 같고, 굳이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기업은 이 한 단계 레벨업 기업 가치가 하려면 수익성이 증명돼야 됩니다. 이 기업의 재무를 뜯어보시면 뜯어볼 것도 없어요. 네이버 가서 매출 한번 쓱 보시고 재무 당기순이익 한번 쓱 보시면 남는 게 없어요. 별로. 19년도에 매출이 3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0억도 안 돼요. 딱히 부채가 많아서 이자를 못 내는 것, 이자를 막 엄청 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마치 쿠팡처럼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런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쿠팡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규모의 경제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그 무서운 성장세, 그러니까 고정비를 놔두고 결국에 규모, 매출 구조를 늘리게 되면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뽑아져 나오는 건데, 그 정도로 계속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제 수익성 확보를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인데 이 분야에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쳐라 정치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6.25 전쟁 때 참전해준 나라들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일본에다 마스크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국민청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어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직계가족 1인당 한 달에 8매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 귀한 마스크가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귀한 배려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도 모자라 짓밟고 찢으면서 SNS에다 당당히 올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인도적 차원으로 이웃 국가인 일본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곳에 청원하게 될 숫자가 말해줄 것이다 라면서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웃이 아니다. 이웃 국가로서 지켜야 할 모든 도리와 양심, 그리고 법을 어기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도 모자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웃 국가인 척하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건 안 될 말이다.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러자 또 일본에다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반대 청원이 잇따라서 올라오며 오늘 9시 기준으로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에서 아직까지 마스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도 아니다. 일본과는 작년에 보복성 수출 규제 문제 같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도적인 부분은 따로 생각하려는 게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듯 마스크 지원해주는 거 좋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살려달라, 제발 좀 도와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아베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깟 강제징용 배상비,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언론에선 강제징용 배상비가 수십억 수백억이라도 되는 양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지만 사실 기껏해야 1인당 1억도 안 되거든요.
피해자 한 분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한다고 해도 10억 정도 해요. 10억 정도. 그러니까 그 10억도 못 준다고 아베가 수출 규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참고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제철 소유의 10억여 원 정도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법원에다 매각 명령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베라는 사람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아베 총리가 작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 때 과반을 넘기며 승리하게 됐으니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는 장기적으로 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아베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어 보려고 허구한 날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베 정부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향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버린 이유는 아사히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듯 아베 정부가 한국에 굴복하는 경우에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에다 마스크 지원해주면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본 사람들 한국에서 마스크 받았냐고 더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오늘 21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아직까지 아베 머릿속엔 자기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 극우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이번 바이러스 상황을 정치적인 쇼로 벗어나려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아소다로라는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이 사람이 별명이 망언제조기잖아요. 망언제조기. 이 사람이 지난 2017년에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으로 10만 명 단위의 난민들이 몰려온다. 특히 난민들이 배에 타서 니카타나 야마가타, 아오모리 같은 지역으로 표류해서 올 것이다. 난민들이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이나 자위대가 출동해 사살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6.25 같은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으로 배 타고 피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는 우리를 사살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사죄도 없는 일본을 위해 마스크를 공짜로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일본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크루즈 승객들을 포함해서 11,867명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처음으로 20명을 넘어 2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 아베 총리가 자기들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작 1,000조가리 마스크 달랑 2개 나눠주고 국민들 알아서 혼자 살아남으라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도와주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일본으로 피난 가는 난민들을 총으로 쏴서 사살해야 한다는 아소다로, 이런 사람들 무서워서라도 마스크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더구나 아소다로가 말한 자위대가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 그런 비슷한 상황에만 자위대가 출동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난민들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절박한 상황에 빠진 일본을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지금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 검사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일주일까지 걸리거나 이제는 뭐 병상까지 다 꽉 차버리는 바람에 환자를 입원시킬 병원을 찾는데도 수십 분이 걸리거나 심지어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일본은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절대 마스크 지원 같은 건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도 안 챙기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도와줍니까? 1,000조가리 마스크, 그것도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는 불량 마스크 고작 2개씩 나눠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앞장서 나서서, 그것도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뻔한 상황에 도와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강제징용 배상비 10억도 아깝다는 아베를 도와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야 된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만 들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좋은 일 같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 앞에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회개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면 이라는 문장은 쏙 빼버리고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허구한 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니까 사회가 아주 혼탁해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일본 누리꾼들이 지원을 검토해 본다는 기사가 뜨니까 한두 장 보내주고 영원히 생색낸다, 거절해라, 이쪽은 신경 꺼라, 마스크 줄게 통화 스와프 맺어달란 거냐? 바보짓도 쉬엄쉬엄 해라, 진심으로 필요 없다, 독이 든 마스크 도움 줄 땐 대가를 바라지마 거지야, 한국산 마스크를 쓸 정도라면 속옷과 냅킨으로 직접 만들어 쓴다, 여유가 있구나, 그 돈으로 미군 주둔 비용이나 내라.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일본이 회개하면 반성하면 마스크 보내주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